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그 엔드타임 포커스 2강에서는 최근 에너지 자원에 대한 동향에 대해서 이제 기초적인 그 이해를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 강의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에너지 자원이라고 하면 주로 석유와 이제 천연가스를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어에 들어가면 에너지 이제 보유국과 우리가 이제 에너지 필요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 이제 먼저 보유국을 먼저 보자면 이제 그룹 1로서 이제 에너지 자원 보유국 이제 중동 지역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은 중동 이슬람 순니파 중심으로 된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밀리트, 바레인 등 이런 나라들이 이제 산유국이다. 그래서 이제 오페크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중동 이슬람 중에서도 시아파, 이란, 그다음에 카타르 등 이런 나라들이 좀 시아파를 좀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카타르는 좀 애매합니다. 이쪽 사우디 이쪽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그룹에 있으면서도 이렇게 심정적으로는 시아파적인 그 구성 요소가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이란 편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란이 이제 여러 가지 제재를 이제 그 경제 제재를 그 유엔이라든가 여러 미국의 그 제재를 이렇게 받다 보니까 그런 것은 이제 중동 산유국에 있어서는 호재로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어떤 반비례 어떤 그 이익에 있어서 반비례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란이 그 원유가 풀리면은 또 가격이 싸지잖아요. 또 여러 가지 경쟁하는 그 그룹이기 때문에 이러하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에너지 자연 보유국의 이 그룹은 이제 구 이제 소련권이라고 하죠. 그 소련권인데 러시아가 있겠고 또 중앙아시아 특히 이제 그 트르크계 그 소련권 국가 그러니까 스탄으로 끝나는 국가들 그러니까 아제르바이잔과 이제 카자흐스탄이 대표적인 또 에너지 이제 보유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미에 있어서 베네수엘라. 근데 베네수엘라는 이제 저기 스스로 좀 자폭을 했죠. 경제적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너지 자원 필요국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국은 먼저 이제 제1그룹으로서 산업 발전 지역은 이제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이렇게 에너지 자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디로부터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산유국 아까 약간 보유국에 있어서는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고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통적 산업 지역이 이제 신흥 발전 지역으로 나눠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럽 지역이 전통적인 그 발전 지역이었다. 그래서 20세기 그 초반, 20세기 초반에는 주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이러한 석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이 그렇죠.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20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아시아 지역이 이제 신흥 발전 지역으로 부상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는 이제 일본, 그다음에 80년대, 90년대 뭐 이렇게 한국, 그다음에 중국은 이제 90년대부터 지금 2020년이니까 22년이니까 한 30년 동안 중국의 어떤 자본주의로 이제 편입이 되면서 상당히 이제 소비국으로서 신흥 발전 이제 필요국 에너지 자원이 아주 필요한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인도도 이제 지금 많이 경제가 발전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가 굉장히 필요한 그러한 나라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좀 일본이 굉장히 좀 약간 잃어버린 20년이라 그래가지고 좀 경제가 좀 주춤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그런 거를 이제 중국과 인도가 에너지 소비 이게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 자원 필요국에 있어서 제2그룹으로서는 전략적 소비와 에너지 생산성 그 비용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사실 자기네들 것을 이렇게 다 저기 하면은 자기가 쓸 수가 필요
어디서 가지고 오지 않아도 쓸 수 있지만은 전략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셰일가스가 이제 발견됐음에도 그거를 하질 않고 있다. 그다음 자기네들 걸 캐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 북해산 원유 같은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비용 그 배럴당 이제 비용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원유 그게 그 1배럴당 이제 그 100달러 이상이 될 때 이제 그 북해산 원유를 생산하고 그 이하로 내려갈 때는 타산이 맞지 않아서 또 수입하는 쪽으로 이렇게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아주 기초적인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도를 보면은 이 러시아 이게 러시아죠. 그다음에 여기 중앙아시아 뭐 카자흐스탄이 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란 여기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나라들이 이제 에너지가 이제 그 보유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에너지 보유국. 그리고 이제 필요국 여기가 이제 유럽이 굉장히 산업이 발달할 때는 상당히 이제 여기서 많이 가지고 중동에서 가지고 왔었는데 지금은 이제 러시아로부터 그냥 가스를 많이 가지고 오지 중동에서 예전처럼은 그렇게 많이 가져오는 그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동북아시아 한국 일본, 한국, 중국이 이제 그 에너지 소비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이러한 나라들로부터 이쪽으로 갖고 오느냐, 요 해상으로 갖고 오느냐, 어떻게 갖고 오느냐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진아 여기 이쪽 해역을 통해서 이렇게 또 중국이 이런 우리 루트 이렇게 한국하고 일본은 해상 수송로를 통해서 중동으로부터 이걸 에너지를 갖고 오는데 상당한 애로가 생길 수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중국이 이제 요 카자흐스탄 원유를 이 몽골을 통해서 갖고 오느냐 또 이렇게 직접 갖고 오느냐에 따른 여러 가지 국제 전략적인 그런 측면을 이제 김정민 고 박사님께서 박사 그분이 이렇게 뭐 좀 연구를 했죠. 이렇게 몽골 쪽으로 이렇게 파이프라인이 설치가 돼야지 국제 여러 가지 그 전략상 그 국제 정치 면에서 이제 안정이 된다. 직접 이렇게 오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거는 또 이제 2010년대까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지금은 초점이 이쪽 러시아산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이 중국으로 직접 30년 동안 수출 계약을 맺었고 또 이쪽으로 유럽에 어떻게 그 러시아산 가스가 어떻게 공급되느냐 이것이 지금의 이제 초점이 되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요 두 자료는 이제 카토 교수 이분의 이제 자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최고 전문가이시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제 저기죠. 미국의 그 퍼센트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원유 저기 중동에서 갖고 오는 수입해 오는 원유 대략 한 10% 정도 세계 원유량의 10%를 미국이 좀 중동으로부터 이렇게 수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떤 변화가 없죠. 퍼센티지가. 근데 아시아가 굉장히 여기 굵은 선 요거처럼 굉장히 20%에서 거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그 퍼센티지가 높아졌다. 그리고 특히 2000년대부터 급격하게 이렇게 경사가 오른 이면에는 이제 중국의 경제 발전이 이렇게 많은 양을 소비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그 전까지는 어디예요? 한국하고 일본이 특히 일본과 한국이 이렇게 많이 소비를 했다. 그리고 보면은 보시다시피 유럽 지역은 그 1980년만 하더라도 거의 50%에 육박하던 것이 그 중동 가지고 오는 양이 지금 30% 정도로 이렇게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경제 발전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고 또 하나는 러시아산 가스를 수입하게 됨으로써 중동 의존량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제 관계에 있어서 에너지 자원에 대한 파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는 이제 단순한 에너지 자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식량과 더불어서 에너지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파워, 힘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즉, 우리가 이거를 무기화라고 얘기를 한다. 식량 무기화, 또 에너지 무기화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파워,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파워로의 전환이 가능한 것이 식량이 먼저 이게고 두 번째가 에너지다. 이게 뭐 당연하죠. 우리 몸도 뭐예요? 우리 몸도 저기잖아요. 그 이렇게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 에너지 대사를 할 때 어때요? 그러니까 물질 대사를 할 때 그 에너지는 산소를 공급을 받아가지고 음식 요게 이게 각각의 이제 당당류 그로 이제 그 분해를 시켜가지고 이거를 각 저기잖아요. 리보좀인가 어디서 정확히는 아는데 거기서 태우잖아요. RNA인가 거기서 태워가지고 각 세포 저기가 산소하고 여기서 이제 분해된 거를 태워가지고 각 산소가 힘을 발휘하고 에너지를 힘을 쓰고 이러잖아요. 이것처럼 국가도 이 식량과 에너지가 그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국제 관계에 있어서 파워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이게 평시, 전시 또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민감히 반응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너지 자원의 수송 문제는 사화를 둔 그 이거 몸의 경우에는 누가 수송해요? 이 핏줄을 통해 가지고 뭐예요? 핏줄이 핏줄을 통해 가지고 저기잖아요. 요 산소도 헤모글로빈 산소도 그다음에 여기 영양분도 같이 나르잖아요. 요 피가 같이 이렇게 저기 하면서 나르기 때문에 저기죠. 그래서 수송 문제 이거는 해상 수송을 할 것이냐 우리 일본과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해상 운송로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내륙 지방 육상 운송, 그러니까 러시아 이제 그 가스 같은 경우에는 육상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그 운송하고 있다. 그리고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 이러한 문제 등이 핵 문제 다음으로 굉장히 민감한 문제다. 여기에는 어떤 뭐 이렇게 그 아군이나 이런 어떤 우방도 이렇게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뒷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이제 즉흥적이거나 감성적 접근이 아닌 국가 생존의 문제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국가 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상식이겠죠. 우리 뭐 구독자분들은 이런 건 뭐 상식으로 다 아시니까.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린 에너지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기후 변화 이런 얘기하고 탄소 배출량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등등의 선동전도 이제 상당하다. 여기에는 이 에너지 문제에 있어서의 음모와 계략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각종의 이제 그 저기죠 정보기관들 각국의 정보기관이라든가 각 공작이라든가 이런 것이 엄청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라든가 이런 산유국들이 저기죠 저기 그러니까 러시아가 어떤 그 저기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가스를 위해서 가스의 어떤 이런 공급을 위해서 이런 석유라든가 다른 기타 이런 자원에 대한 흑색 선전을 통해서 이런 뭐예요 하기 위해서 환경단체 돈 같은 것도 주고 막 이러잖아요. 뒤로 이런 것이 순수하게 어떤 운동한다고 보는 거는 저기죠. 이제 순진한 생각이다. 여기에는 엄청난 음모와 계략, 여기에 심지어는 파이프라인에 있어서의 그러한 국가 지나가는 것에 대한 결정권을 둔 그 핵심 요인을 암살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에너지 자원 상황의 변화에 대해서 간략히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의 이제 최근의 에너지 자원의 상황의 변화는 이제 코로나 사태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벌써 반이죠. 2년 반 정도 거의 흐르면서 세계 경제 침체가 에너지 소비량을 지금 감소시킨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점점 이제 벗어나면서
벗어나면서 이제 벗어나게 될 이제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큰데, 이제 이러한 이제 경제 침체에 그동안 있었던 그 에너지 소비량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또한 있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또 이제 최근의 에너지 상황의 변화는 이스라엘이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앞바다에서 이렇게 엄청난 양의 2050년까지 쓸 수 있는, 그 향후 30년까지 쓸 수 있는 그 석유와 천연가스, 셰일가스 등이 이렇게 그 발견이 되어서 그런 한참 개발 중이고, 곧 이제 유럽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렇게 그 셰일가스의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한 것이 큰 이제 상황의 최근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셰일 유전 등을 이제 발굴할 자원과 기술을 모두 보유를 하고 있다. 요 셰일 유전은 이제 모래에서 이제 추출하는 거기 때문에 자원뿐만 아니라 기술도 또한 보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이 모든 것을 다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이제 하지 않는 거죠.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맞아가지고 이제 러시아는 이제 중국에 저가로 대량의 에너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거는 뭐 독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고, 이제 러시아는 최근 이제 10년 동안 이제 한 그러니까 2010년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유가, 저 에너지 가격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셰일가스 유전을 발견하고 또 이거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인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그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 셰일가스 이런 개발을 이제 그 하지 못하게 하니까 러시아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고에너지 가격으로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 근데 이제 우리가 러시아를 볼 때, 러시아가 이제 에너지 가격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 그런 국가다. 근데 이건 좀 안타까운 거죠.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세계를 이제 호령했던 그런 나라인데, 어떤 산업 기반이 다 굉장히 취약하고 에너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 그러한 나라가 이제 된 것 자체가, 러시아가 굉장히 약체 국가로 된 것을, 뭐 완전히 약체라는 게 아니라 예전에 비해서 그렇게 뭐그 저기죠, 에너지 자원에만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것은 또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에너지 상황은 이제 유럽, 특히 독일과 또 한국이 원자력 에너지에 있어서 자폭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 이렇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좌파 감성주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고 에너지 충당과 독립을 스스로 이렇게 포기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고 상당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집착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에 완전히 그 에너지 종속이 돼 가지고 이제 어떤 발언권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저기죠, 어떤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태양광 이런 것이 산림 자원을 이제 파괴하고 중금속 등을 해양 오염과 토지 오염 등을 상당히 시킨다. 그리고 유럽이 대략 그 40% 정도의 그 저기죠, 40% 정도의 그 가스하고 25%의 석유를 러시아에 의존하기 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종속된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거는 뭐 세계사에 있어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간략하게 한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한국은 에너지 상품 수송로에 있어서 미국의 빚을 져왔다, 70년 동안. 그런데 이제 미국에 의지하면서도 동남아시아 해상 문제에 있어서 이 동남아시아 이 해상을 중국의 내외화하려는 이러한 움직임에 이걸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한국의 국가 이익을 저버리는 행위다, 결국은. 그래서 최근 에너지 정책은 에너지 빈국에서의 최악의 선택의 연속이었다. 한국이 에너지 빈국인데 에너지 정책은 최근에 있어서 최악의 선택의 연속이었다. 무슨 그 태양광 한다고 산림 다 이렇게 박살내고, 그 다음에 원전은 스스로 그
그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박살내는 이러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제 에너지 파워 양상에 대한 예측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국의 셰일 유전 개발 중단으로 인해서 이것도 미국의 자폭적 행위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 한국, 그 다음에 미국이 에너지 정책에 있어 자폭을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셰일 유전을 개발을 하면은 미국의 그 저기죠 영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이렇게 중동의 어떤 그 저기죠 그 혼란스럽게 하질 않는데 이렇게 그 중동에 이제 의지를 해야 되잖아요. 중동의 에너지를. 그러니까 중동의 어떤 입김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저기 있죠 분열들을 더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 중동의 입장을 호전시키는 데 작용했다. 그리고 러시아산 가스 수출이 가능한 상태에서 러시아를 옥죄는 것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는 어렵지만 생존하게 될 것이다. 알겠죠? 러시아 가스 수출이 이제 지금 가능한 상태에서 그 유럽이 이게 러시아산 가스를 완전히 저기 중단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생존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러시아는. 그래서 유럽의 그 노드 스트림이라고 하죠. 노드 스트림 2 발트해를 통해서 러시아산 가스를 독일로 한 1200km 정도 수송하는 것. 그러니까 노드 스트림 1은 작동 중에 있고 2를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지금 홀드업 상태에 있다. 당분간 유지하겠지만 중단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가스를 40%, 원유를 25% 러시아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기죠. 요게 이제 이미 이렇게 된 것이 노드 스트림이라 그래요. 알겠죠? 굳이 이제 번역하자면 이제 북쪽의 어떤 흐름이라 그럴까? 관이라고 이렇게 표현해도 될 수 있겠죠. 하여튼 요거는 이제 작동 중에 있고 또 노드 스트림 2를 이제 건설 중에 있는데 거의 이 미국의 이렇게 압력이 이제 상당히 심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좀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아마 중단 시켰을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그렇지만 이것을 중단시킬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가는 라인이 있고 벨루루시, 폴란드를 통해서 독일로 이어지는 이쪽 지역으로 흐르는 파이프라인이 있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라이나를 통해서 이렇게 동유럽을 통해서 독일로 가는 관이 있다. 그리고 이제 터키로 가는 관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투르크 스트림이라 그래가지고 요것이 이제 흑해 이제 이렇게 깔려서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 운하를 건설하고 있잖아요. 운하를 통해서 동유럽을 통해서 이제 공급하는 이것이 이제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래 요 그렇죠. 여기에서 러시아에서 독일로 이렇게 북해 여기가 이제 발트해라 그러거든요. 발트해 여기가 북해죠. 그렇죠. 발트해 이쪽을 통해서 이제 건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지금 잠깐 중단됐는데 그래서 이제 흑해 파이프라인은 터키를 거쳐서 남유럽으로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 터키의 상호 이익을 이렇게 추구하게 된다. 그리고 남부 유럽의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상당히 더 심화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남부 유럽 에너지 수출을 두고서는 러시아하고 이스라엘이 에너지 수출 경쟁 구도가 형성이 이제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이제 이쪽을 통해 가지고 여기 키프로스 섬을 통해서 이렇게 저기 파이프라인을 이제 건설 중에 있는 것이고 또 이제 공급이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도 공급하면 이제 에너지를 두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쟁이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러한 것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결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너지 사안은 이제 단순히 에너지 사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국가 안보, 국제 전략, 에너지 파워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이는 식량과 더불어서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 자원이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의 충돌
그다음에 수급 불안정은 세계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그래서 물가 상승, 생산 위축, 소비 둔화 등 여러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또 이런 문제들이 또 역으로 에너지에 있어서 가격에 영향을 주고 상호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하여튼 에너지 관계는 이제 국제 질서의 변화까지도 가능케 하는 파워를 지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기죠. 요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뭐 굉장히 국제 질서에 있어서 뭐 우방 이런 것을 뛰어넘는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다 국가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기 에너지 확보를 넘어서 지금 에너지 수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지중해권으로서의 남부 유럽의 관심과 이익을 이제 가지고 온다. 이제 남부 유럽에 여기 남부 유럽 있잖아요. 이쪽이 이제 중동 지역에 많이 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러시아의 이제 일방적인 그런 그 가스 공급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쪽으로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관심과 이제 이익이 되면서 향후 열불 연합의 이제 환경이 이제 조성이 된다. 요 남부 유럽에 있어서의 어떤 이익이 그러하다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이걸로 뭐 당장 이런 환경이 조성한다라기보다는 여러 환경 조성 중에 하나의 이제 요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동 석유의 유럽 내 이제 영향력은 유럽의 경기 침체와 이제 러시아 에너지 영향력 확대로 그 약화되어 왔으나, 그러니까 이제 중동 석유는 이제 유럽 내에서는 이제 그 굉장히 약화되어 왔죠. 왜냐하면 두 가지 유럽의 그 경기 침체, 그다음에 러시아 에너지 영향력의 확대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 가스 공급이 영향을 받으면서 단기적으로는 중동 에너지 이제 파워가 이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 이제 중동 이제 그러한 그 에너지 가격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고공행진을 단기적으로는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